네, 잘 쉬셨죠? 그, 그 후반기 주제는요. 후반부 주제는 우리 미국 얘기를 잘 들어봤으니까 중국과의 통상, 그리고 여기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요. 뭐 비즈니스 협상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같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상으로는 이 한미보다는 한중에 훨씬 더 이 참여 빈도가 많았겠죠. 어, 좀 어려워요. 그 중국과의 협상이 사실은 보면 제가 아래도 이렇게 썼는데 미국과 일본과는 이제 다른 그 패턴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뭐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런 패턴이 있고 플러스 중국이 갖는 특이한 사상이 있죠. 중화 사상이라는. 그래서 요 사회주의 국가 다른 국가가 없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우리 뭐 그 무역도 많이 하고 우방인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일본과는 좀 다른 색채들,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라든가 그 중화 사상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어떤 중국 특유의 협상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가 간의 어떤 통상 협상뿐만 아니고 이 비즈니스 협상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중국이 갖는 독특한 어떤 협상 전략 태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뭐 사실은 디테일하게 말하면 끝도 없겠지만 좀 간략히 이렇게 통상 협상 입장에서 좀 보면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미중 관계 보면은요.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중국 통상 협상 전략들의 이제 첫 번째가, 이거는 현재도 당연히 진행 중이고 이제 과거에도 그래 왔는데, 대개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잘 안 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은 좋게 푼다기보다는 강력한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첨예한 경우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아주 최근 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드 문제 났을 때도 뭐 당연히 그 강력한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써왔고, 뭐 그 전자에서 우리랑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갔었죠. 이게 뭐 전통적으로 이래 왔어요. 뭐 아주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2010년에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 남방 쪽으로 보면 이제 센카쿠 열도라는 데가 있어요. 센카쿠 열도인데 왜 이름을 제가 그냥 센카쿠 열도라는 표현을 썼냐면 현재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일본어 그 일본 명칭을 썼는데 영토 분쟁이 있죠. 이게 2010년에 굉장히 좀 아주 격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 여기 이제 그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중국 어선 선장을 이제 막 체포하고 막 이렇게 그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중국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거랑 전혀 사안과 관련 없는 그 당시에 그 히토류가 있거든요. 반도체나 그 첨단 소재에 들어가는 이거 수출을 금지시켰죠. 뭐 실제로 이제 그 보복도 강력히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사실은 굴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당시에 선장도 체포했던 선장도 뭐 석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미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당시 이제 USTR이 대미 수출품에 이제 100% 보복 관세 스페셜 301조를 매긴다고 막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보복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복을 했냐 말씀드렸듯이 그 보잉 그 구매를 다 이제 전면적으로 다 중단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100% 보복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1시간 만에 철회되는 뭐 이런 또 사실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해프닝이 있었었고 다시 재협상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게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이해관계가 어떤 것에 이렇게 보통 자기네들 이해랑 상충될 때 그 강력한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쓰는 거를 늘 즐겨왔던 것 같아요. 즐겨왔던 것 같은데
최근엔 조금 좀 그 미국이랑 협상할 때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의외로 이 그 트럼프가 되게 세게 나가죠.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실은 94년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2017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면은 그 이게 강력한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처음에 천명했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 중국이 여러 경제 면에서 사실은 좀 불리한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예. 그래서 좀 의외예요. 어쨌든 요거는. 예. 그래서 초창기 사실은 같이 보복으로 나갔다가 예.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입장 변화가 있거든요.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주변국 아니면 미국 혹은 일본, 물론 한국을 포함해서 그 중국 정부의 통상협상 전략 중에 이제 1번으로 놨던 게 강력한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2017년 때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양상은 변했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복 위협 협상의 문제점은 있죠. 어떤 문제냐면 당연히 그 2000년 이후로 중국이 WTO 가입했는데 WTO 가입하면은 사실은 이 발동 요건 뭐 이런 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자의성의 문제가 사실 있는데 뭐 여러분 그 뭐 아시겠지만 다른 식으로 보복을 하죠. 우리가 보복 안 했다고. 우리 사드 때도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뭐 그 보복은 안 해도 뭐 사실은 그 민간이나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증거 찾아내기가 물론 그렇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런 무역 보복 조치를 하다 보면 의외로 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2010년에 저 히토류 수출 금지는 그때 쓸 때는 강력했는데 이제는 이제 강력한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 히토류 저 덕분에 히토류 만들죠. 요즘에는. 네. 화학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런 기술이 발전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런 역효과 문제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탑다운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죠. 협상. 우리 사실은 쇠고기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협상할 때 우리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다운 방식이 톱다운이에요. 국가 간 협상은 특히 그렇고, 뭐 정치적 리더십, 행정식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 이런 경우가 여기는 뭐 여기 뒤에는 안 썼는데 그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한다. 뭐 이걸 사실은 그 염두에 두잖아요. 염두에 두니까 과거에 중국이 아세안이나 파키스탄과 맺은 FTA 보면은 굉장히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하명 형식이고, 일종의 이제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양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우리 초창기 한 그 중 FTA가 사실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 민감한 문제들은 안 해. 그냥 아주 이건 그냥 덮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사실 물품을 놓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실은 양상들을 띱니다. 예, 요선 양상들을 띠는 이게 이제 탑다운 협상 방식이고요. 그 또 하나가 이미 우리 이제 그 게임 이론 배웠잖아요. 게임 이론 배웠고 그 퍼트남의 2단계 협상 이론도 배웠는데 되게 협상이 1단계죠. 2단계죠. 뭐냐면 그 외부의 적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2단계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죠. 협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2단계 내부 협상을 중국에서는 아주 용이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 복잡하지 않을 수 있죠. 협상 자체가. 비록 앞에서 보면은 강력한 어떤 보복 위협 협상 전략을 그 외부 협상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비위임형 협상 전략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실무진이 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얘가 현장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실무진이 오면 사실 모든 결정은 다 위에서 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그 저기 협상해서 그 안이 정리되면은 그걸 다시 컨펌을 받아.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서 다시 협상을 하는 이런 비위임적 협상 전략을
써요. 보통 중국이. 미국이랑은 좀 이게 그 반대고,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실무진 위임형이에요. 위임형이고, 여기 비대칭적 그 협상 전략이라는데, 요거는 여기 이 탑다운이랑 거의 비슷한 형식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헤게모니 게임을 염두에 두고서 그 FTA 맺은 게 있거든요. 당시 이런 그 흐름을 타고 맺은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가 FTA가 그 중국과 아세안과 맺었고요. 중국과 아세안은 당연히 그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 이런 또 역할이 있거든요. 인도랑 중국이랑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영토 분쟁도 있었고, 최근에도 영토 분쟁이 있었죠. 2020년에도 영토 분쟁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에 굉장히 이렇게 그 아쉬워해요. 어쨌든 아세안 전체 그 미국과 헤게모니 구도에서 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세안,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도 뭐 전통적으로 그 미국의 우방이지만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또 이런 또 그 전략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때 진행됐던 그 FTA가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가 이게 그 비대칭적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 이해관계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대충은 좀 양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 시장도 오히려 이때는 많이 개방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때는 사실은 그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바라볼 때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랑 현재 시진핑 시대랑은 사실 차이가 굉장히 나요. 오히려 장점인, 이거 인터넷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가 더 개방적이었어요. 오히려 개방적이었고, 당시에 이제 FTA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 개방 폭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농산물 이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다 시장을 오히려 열어줬던 거고, 중국이랑 FDA 사실 협상은 저희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떤 시장 개방도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상호간에서 보면은 우리 또 그 외교부에서 또 잘했고, 여러 또 실무진들이 또 학자 그룹이나 어드바이스 그룹들이 백업도 잘해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의 이런 비대칭 협상 전략,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무역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그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죠, 그죠? 그렇다 걸 알 수 있고요. 그 한중 FTA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비교적 이제 그 미국과 협상에 비해서 보다는 덜 까다로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복잡하잖아요. 이 협상을 해도 의회에도 통과해야 되고 거기 이득 단체도 있고 로비 단체도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단일 협상 체계예요. 중국 정부만 사실은 협상하면 되는 거고, 중국의 의회라든가 농민 단체, 노도, 소비자 단체, 이해관계자 집단이 한중 FTA에 참여하진 않았었어요. 뭐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압력을 넣는 반면에, 그래서 그 중국 통상 결정 메커니즘을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룹별로 나눌 때 제1그룹에서 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1그룹이 당연히 공산당이겠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 정부 부처,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 틀이죠. 왜냐면 공산당 자체가 당연히 뭐 그 정부 부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나 정부 부처도 당연히 다 공산당 입장을 이렇게 딱 따르고요. 뭐 어느 나라랑 FTA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통상 협상의 큰 그림, 당연히 이제 그 공산당 정치국에서 오히려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중국 정치, 우리는 그 국가 주석인 시진핑 정도 알고 있지만, 이쪽 보면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재는 정치적 상무위원이 현재 7명이에요. 7명이고, 원래는 이제 10년간 보면은 뭐 7명인데도 있었고 9명인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보통 주석이 선출이 되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회의할 때는 이제 원탁회의 형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죠. 뭐 여러분 아마 대표적인 이 두 사람 알 거예요. 시진핑, 리커창, 맞죠? 그죠?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리커창은 일종의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부총리급인데 경제를 주도하는데 실제로 파워는 훨씬 커요.
당연히 시진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진핑의 버금가는 사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 7명의 그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고요. 이 뒤에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뭐 리잔수라든가 왕양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모르고 어쨌든 다 포함해서 7명이 있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뭐 왕치산이라든가 장가오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전을 왜 들먹이냐면 이 두 사람은 제가 실제로 그 회의석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약진할 줄 알았는데 이 그 저번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 교체하면서 일종의 이제 실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왕치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 미국통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밀려났어요. 권력 투쟁에서. 왜 밀려났지? 친미주의자로 찍혔나? 어쨌든 그랬고 이 짱가오리라는 사람은 이름이 특이해요. 이 사람도 제가 그 과거에 산둥성 그 당서기 할 때 그 뭐 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름이 재밌죠. 여러분 까오리라는 게 고려예요. 고려 이름이 장고려. 부모님 특이하죠, 그죠? 이름을 고려라고 짓고. 그래서 뭐 당시 기억나는 거는 혹시 한국 혈통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는데 왜 이름이 까오리냐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집단 지도체 성격이 강했는데 어쨌든 최근 이제 시진핑이 국가주석 들어서 이제 나머지 그 위원들의 상무위원들의 입김이 약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최고 이게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면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아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들을 짜는 게 국무원이에요. 뭐 당연히 부처 간 갈등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하는 중국 국무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무원 산하에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무원이 있고 실제로 협상할 때는 이제 중국 미 상무부처럼 중국도 상무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 결정들을 조직한다는 게 이게 제 1그룹이고 협상할 때 이제 제 2그룹 보면은 이제 그 백업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마치 KDI처럼 백업 기관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국책연구소가 이게 사회과학원이에요. 사회과학 정식 명칭이 사회과학연구원인데 이 산하에 이제 그 뭐 당연히 연구기관이니까 이 안에 그 석사생들도 있고 박사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뭐 박사를 금융경제학 박사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과학원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국무원 발전연구소라든가 뭐 상해 WTO 뭐 중심연구소 뭐 이런 그 정부 부처 산하 단체들이 있고 당연히 이런 그 전문가 그룹은 뭐 공산당의 통제를 받죠. 뭐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냥 물음표 친 게 제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거랑 조금 떨어진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명문대들 그룹 있죠. 그 북경대, 칭화대 그리고 샹하이의 복단대, 부단이라고 하죠, 그죠? 베이징 다쉐라고 하고 칭화 다쉐, 부단 다쉐 이런 이제 그 세 그룹들도 이제 그 일종의 국립대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책연구소 학계하는 일들을 이제 백업하고 있는 2단계 그룹이고 그 제3그룹은 중국의 그 일종의 이제 산업계예요. 산업계인데 일종의 협회예요. 이제 가장 강력한 협회들이 여기는 이제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자동차공학협회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영향력은 이 그룹보다도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면 그 뭐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죠. 네, 뭐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고요. 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뭐 이 협회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통상협상 전략인데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강력한 맞대응 정책이죠.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딱 어긋나면은 그 중국은 우리랑 무역 최대 상대국이에요. 투자까지 하는 좀 그런데 실제로 이제 FDA 면에서 조금 달라요.
예, 실제로 이제 돈 투자들은 미국이 더 많고요. 중국은 사실은 무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 보복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협상 결렬 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취약한 입장이고요. 좀 복잡해요.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뭐 북핵 문제라든가 뭐 동북아에서 중국의 어떤 정치 외교적 어떤 위치나 이런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그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위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이제 취약한 편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까 잘 모르겠어요. 예, 뭐든지 협상에 있어서 취약하면 안 좋은 건데 중국이 보면 이제 아까 미국 협상에서도 그 트럼프 이전에는 사실 우위를 점하는 경우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좀 유독 좀 이렇게 그 협상에 있어서 약한 나라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예, 베트남인데 유독 베트남 협상에서는 중국의 전략이 좀 취약해요. 보면은 뭐 그 이제 중국 입장에서 남사군도라고 하는데 이거 베트남이랑 좀 첨예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90년대까지도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예, 서로 무력 충돌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베트남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지 그 국가 대 국가 협상에서는 좀 중국이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강력한 맞대응을 했었을 때 사실은 베트남도 이렇게 같이 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왔다는 거죠.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연미, 화중 뭐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뭐 이런 뭐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예. 이게 항상 이제 대중 협상에서 미국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잘 활용 못 하죠. 그죠? 예. 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랑 협상할 때 이제 탑다운 협상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디테일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슈가 어떤 그 성에서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선에서 생기는 경우는 그 이렇게 그 저기 투트랙 전략을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앙 정부랑 성 지방 정부랑은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책이 있는데 사실 성별로 대책이 좀 다른 경우 있거든요. 뭐 이건 아주 유명한 중국말도 있어요. 그 위에는 정책이 있지만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그 상요 정策,下有对策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그 이렇게 그 우리가 좀 얻고자 하는 바를 좀 얻는 경우가 있어 왔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요. 뭐 이건 그냥 기본적인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중국이 보는 한국인은 한국이 보는 중국 스타일이 좀 그 뭐 이렇게 좀 몇 개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생각난 김에 써놨고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 중국인 보면은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제가 909시로 써놨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면이랑 경제적 이득. 뭐 경제적 이득 당연히 디테일하게 되게 따지죠. 근데 의외로 이게 그 체면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체면을 중국어로 면즈라고 하거든요. 면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뒤에도 나오겠는데 협상할 때 이게 그 서로 오해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게 통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상대편이 뭐 고려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를 통역할 때 저기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죠. 일종의 거절 수단일 수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싫은 거를 거절을 할 때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중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거절을 안 하고 시간을 끌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진짜로 추진하려는데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면전에서 야 이거 안 돼 라는 말이 미안해서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 끌었으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하는 건지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전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문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면 존중이라고 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노라고 상대편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협상할 때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노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이 그죠? 예, 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관시 중요한데요.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 릴레이션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요즘에 예. 다 그런 거고요. 뭐 자기 자랑보단 칭찬이 좋고 그리고 중국의 특이한 어떤 만찬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 과거에도 한중 그 협상이랑 한미 협상이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랑 협상하면은 이제 와서 그 이제 당일날 와서 당일날 협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예, 보통 점심 각자 먹거나 아니면 점심 때 되면 뭐 샌드위치 이렇게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중국은 좀 다르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가도 그렇고 상대편이 와도 그렇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거하게 예, 이렇게 만찬을 해요. 예, 뭐 같이 술도 먹기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문화예요. 문화고 뭐 이건 그냥 참고로 아십시오. 중국이랑 협상할 때 이런 이제 말들은 좀 그 화제 안 올리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문제라든가 중국 내부의 예, 종교, 그죠? 빈부격차 중국 커요. 그 참고로 지니계수상으로는 전 세계 1위예요. 사실은 빈부격차를 중국에서 논하지 말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괜히 화제 끊을 이유도 없고 그 티벳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소수민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천안문 사태라든가 그리고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뭐 지역 분쟁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특히 대만 예, 이런 것들은 뭐 화제로 안 꺼내는 게 예, 협상하기가 비교적 편하실 겁니다. 괜히 뭐 그 이게 사실은 뭐 그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관련 없는 요소를 꺼내 가지고 영향을 주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의외로 이제 그 중국이요, 그 아까 보통 보복기업 할 때 우리는 되게 잘 지죠. 굴복하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의외로 일본이 굴복 안 해요. 의외로요.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한중 관계나 아니면 중일 관계로 봤을 때 뭐 더 나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또 일본한테는 또 되게 잘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강성 협상을 사실은 쓴 적은 없죠. 예, 별로 없고 이제 물음표 찍어놨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보복 기업에 대해서 의외로 일본이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간 적이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해줘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일본 리스펙트하는 또 경우도 있고 보면 예, 그리고 그 강경 대응 나갈 때 정말 강경 대응으로 같이 강대강으로 나가는 또 베트남 뭐 이런 사실은 이 경우도 있어 왔죠. 뭐 제가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그 객관적으로 어드바이스 하자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를 예, 간단히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조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예, 강의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제가 중간고사 출제했으니까 중간고사 잘 보시고 예, 그 다음부터 온라인 강의를 한 2편 정도 제가 그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이건 몇 번 뭐 또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반복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강의로 요거는 진행을 하고 요거 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직접 대면으로 예,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